자, 인공지능, 이 AI 시대가 정말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이 혁명의 무대 뒤편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컴퓨팅 파워를 둘러싼 전쟁이죠. 이 판을 보면 구도가 참 재밌습니다. 한쪽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한 골리앗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틈을 파고드는 아주 영리한 다윗들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 다윗 중 하나, 코어이브에 관한 겁니다. 과연 이 회사가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5년 뒤 코어이브는 어떤 모습일지 그 비밀 무기부터 약점까지 한번 전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에요. AI라는 이 거대한 산업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죠.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이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선수들이 지금 어떤 수를 두고 있구나, 그 흐름을 읽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체스판의 말부터 하나씩 보죠. 코어위브,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가요? 다들 AI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와 삽자하는 회사다, 이런 비유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저는 그 비유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코어위브는 그냥 삽을 파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덕분에 내년에 나올 최첨단 전동 드릴을 오늘 당장 빌려주는 약간 그런 회사에 가깝거든요. AI 모델 개발에 꼭 필요한 최고 성능 GPU를 그것도 가장 최신 버전으로 빌려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 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왜 굳이 코어 위브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사실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것도 GPU를 빌려주긴 해요. 하지만 거긴 백화점 같은 곳이죠. 식품도 팔고, 가전도 팔고, 옷도 팔고. 반면에 코어위브는 오직 AI라는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는 전문 편집샵 같은 거예요. 모든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다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복잡한 AI 작업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훨씬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을 수밖에요. 그게 스타트업한테는 매력적이라는 건 이해가 가요. 수십억 원어치 칩 사서 데이터 센터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오픈 AI나 메타처럼 돈이 정말 넘쳐나는 거대 기업들은 왜 코어 위브를 쓸까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 데이터 센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속도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바로 접근성에 있어요. 액세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엔비디아의 최신 최고 성능 GPU, 예를 들어 H100이나 차세대 블랙웰 같은 칩은요, 시장에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서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와의 그 특별한 관계 덕분에 이 귀한 칩들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아주 대량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 필요한 최신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코어위브를 찾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AI 경쟁은 결국 속도전이니까요. 컴퓨팅 파워를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이란 기회를 파는 거군요. 남들이 몇 달씩 기다려야 할 기술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접근권을 파는 셈이네요. 와,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똑똑한 모델이 통하려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야 할 텐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를 하나 봤어요.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예측한 시장 규모였죠. 어떤 숫자인지 알 것 같네요. 아마 그 4조 달러라는 숫자. 네, 맞아요. 향후 5년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쏟아부어질 돈이 최대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이건 국가 예산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현실감이 없는 숫자잖아요. 물론 이 돈이 전부 코어위브 같은 회사로 흘러들어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들이 헤엄칠 바다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 같아요. 그렇죠. 그 예측은 이 시장의 성장세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혁명 수준이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이 거대한 파도는 코어위브에게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코어위브는
내년에만 12억에서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그 2배가 넘을 거고요. 잠깐만요. 1년에 15조 원이 넘는 투자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베팅인데요. 당연히 그 돈을 전부 자기 돈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럼 막대한 빚을 동반할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라도 AI 수요 증가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그 모든 빚이랑 설비가 그대로 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가 코어웨이브를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어웨이브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자본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될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얼마나 싸게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얼마나 빨리 돈을 버느냐의 싸움이죠. 지금은 워낙 수요가 폭발적이라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만 하면 바로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 대규모 투자는 언제든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동시에 재무 안정성이라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핵심 과제인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코어위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일 수도 있는 엔비디아와의 관계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이 관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엔비디아가 그냥 칩을 공급하고 코어위브 지분 7%를 가진 투자자다. 이 사실을 넘어서 이 파트너십의 전략적인 본질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 관계는 엔비디아의 아주 영리한 보험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 지금 뭐라고 있죠? 모두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고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들이 언젠가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코어위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같은 AI 특화 클라우드 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주면서 저 거대 기업들이 자체 칩으로 돌아서더라도 자기네 GPU 중심의 강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코어위브는 엔비디아 제국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패막인 셈이죠.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건 코어위브한테 너무 위험한 줄타기 아닌가요? 지금은 엔비디아의 총애를 받는 파트너지만 그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또 다른 제2의 코어위브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코어위브를 인수해서 전략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이건 강력한 무기라기보다 오히려 황금으로 만든 세 장에 갇힌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그 황금세장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해요.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와의 독점적인 관계 덕분에 시장에 빨리 진입하고 거물급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과 사업 전략에 운명이 묶여버렸어요. 만약에 AMD나 인텔이 AI 칩 시장에서 정말 놀라운 기술 혁신을 이뤄내서 판도를 뒤집는다고 해도 코어웨이브는 그 흐름에 재빨리 올라타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코어웨이브 경영진의 가장 큰 숙제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는지가 앞으로 5년, 10년 뒤 코어웨이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대한 시장, 똑똑한 상업 모델, 그리고 양날의 검과 같은 엔비디아의 동맹. 이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5년 뒤 코어웨이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분석가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왜 월간의 분석가들은 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를 보면 2027년까지 코어위브의 연간 매출이 약 1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거든요. 최근 분기 매출 성장률이 세 자릿수인 걸 감안하면 아주 호황된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숫자가 주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일종의 기대감 측정기 혹은 하이프미터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 매출 1달러당 몇 달러를 낼 의향이 있나? 그걸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현재 코어위브의 이 하이프미터가 6.9배 수준입니다. 자,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 2027년에 정말로 18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고 그때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기대감, 즉 PSR 6.9배를 유지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주가는 약 32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 대비 420% 상승을 의미하는 수치죠. 420%요. 와,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듣고 보니 그 계산 뒤에 숨어있는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들리네요. 만약 기대감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이라는 그 조건이요. 회사가 10배, 20배 커졌는데 과연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처럼 뜨거울 수 있을까요? 그게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나 구글이 가격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수익성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420%라는 숫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봐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심해지거나 AI 시장 성장이 둔화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화 같은 변수들이 생기면 저 하이프 미터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AI 혁명이 지금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게 펼쳐진다면 저 기대감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모든 것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인류의 갈증이 앞으로 5년간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희는 코어웨이브라는 창을 통해서 AI 인프라 전쟁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습니다. 폭발적인 시장 수요라는 순풍을 탔고 AI 특화라는 영리한 키를 잡았죠.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초강력 엔진을 달았지만 그 엔진에 너무 의존해야 하는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코어웨이브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코어웨이브의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강력한 하드웨어, 즉 컴퓨팅 파워라는 물리적인 힘에 대한 접근권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미래의 AI 모델 자체가 혁신적으로 발전해서 지금보다 훨씬 적은 컴퓨팅 파워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일부 상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직 물리적인 힘을 제공하는 데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은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적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AI 인프라 시장의 다음 챕터를 예측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